안녕하세요. 웰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번 주는 꽤 중요한 일정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어떤 일정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가 끝났죠. 네, 뭐 시장이 예상대로, 물론 이제 그 1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12월 FOMC 때 금리가 동결될 걸로 우세했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이 금리 인하의 불꽃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이번에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하반기 들어서 3회 연속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다만 중간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으면서 주요 데이터들,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게 이번 주에 대부분 다 발표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화요일에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보면 이 고용과 물가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고용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와 관련한 내용에서 보면 일단 수요일에 마이크론, 수요일 장 마감 이후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물 경기를 우리가 프락시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발표까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유로존, 영국,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영국과 유로존이 회의를 갖고요. 그리고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일본 BOJ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한다.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본을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좀 서머리 좀 해드려 보면, 일단 지금 시장은 AI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일단 연준이 하반기에 들어서 3회 연속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상당히 골디락스와 관련한 미국의 경제를 전망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어찌됐건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이제 단행을 멈췄죠. 이제 멈추면서 다시금 고점 대비 거의 한 3조 달러 가까이 줄어든 미국 연방준비대 자산 규모를 좀 더 늘리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좀 취했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 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약간 경기 후반부에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이제 유지가 되긴 하지만 경제 곳곳에서 약간의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별 주가 흐름도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이것과 같은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와 그리고 홈디포 이런 주가들의 흐름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귀금속 시장에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금 금 가격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금요일 이후에 약간 차익 실험 물량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고점 대비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 보면 10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간 이슈로 보면 중국,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과 물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수혜와 AI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이 하반기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올 상반기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물가라든지 또는 강력한 고용 시장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상당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다 보니
속에 열불이 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최종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가면 일단 현재와 달리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현재 연준의 기조하에서는 내년은 한 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요 지수의 연간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하반기 9월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3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4.25%에서 현재 3.7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중간에 10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약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제공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뭐 IT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역할을 했고요. 그중에 금리가 내리면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다우와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뭐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주택이나 건설, 금융 이런 섹터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내러티브죠. 물론 지난주 후반 뭐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2023년 이후부터 보면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AI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증시 상승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 올해 얼마만큼 증가했고, 그 증가분에 AI와 관련한 기업이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AI 내러티브와 관련한 주요 기업들을 5개로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이렇게 5개로 꼽아봤는데, S&P 500 상승분의 46%, 시가총액 증가분의 46%, 다우존스의 57%.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합산 시총 증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이 5개 기업이 63%나 차지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시장이 AI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시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최근 9월 중순 이후부터 약간 이 AI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분명히 좀 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이 막대한 투자한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느냐가 시장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잠시만요. 자, 일단 뭐 연준의 FOMC 회의를 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자산이 고점 대비 거의 한 3조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검정색 선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입니다. 보면은 거의 9조 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한 6조 달러 중반이니까 고점 대비로는 약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 시장의 순유동성입니다. 순유동성인데 이 순유동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보고 있는 연준의 자산에서요. 연준의 자산에서 시중 유동성이라고 했으니 영내포 잔고와 그리고 재무부의 TJ 잔고를 차감한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영내포 잔고는 거의 지금 제로예요. 제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연준 자산하고 TJ를 이제 뺀. 근데 TJ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급준비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급준비금 수준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급준비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이번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단기간이긴 하지만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중 유동성이라고 했을 때 영내포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단기 국채 매입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세금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 세금 시즌이라고 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미리 시중 유동성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점들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이번 조치에 좀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봐야 될 거는 방금 제가 연준이 내년 미국 경제를 상당히 골디락스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경제 전망 요약표에 그대로 좀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8년까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9월 전망에서 1.8%였는데 이게 2.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업률 전망치는 그대로죠. 그리고 오히려 2027년으로 가면 실업률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 상황 속에서 성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나로 전망을 했느냐?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실업률 하락 없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생산성 향상이 AI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낙관론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기존 대비로 보면 기존 대비 물가 전망치를 좀 낮추면서 그러니까 물가는 낮고 성장률은 높고 고용은 안정된 골디락스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절을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대비로 보면 한 번, 그리고 내후년에도 한 번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이거는 좀 우려스럽게 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준의 전망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다.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과 관련한 조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FOMC 이후에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보면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반면에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이번 주에 제가 좀 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중국입니다. 당장 오늘 주요 경제,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도 하고 지난주 후반부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8대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 매년 반복되는 레파토리이기도 하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2025년도 그렇고 26년도 그렇고 중국 정부의 기조는 뭐냐면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풀대로 유동성을 최대한 풀어서 시장을 부양을 시키겠다. 그리고 내수 소비도 적극적으로 진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조 상황에서 보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 실물 경제 데이터가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을 쭉 상승시키는 이런 기조로 좀 가야 되는데 반등 폭이 약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는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지만 주요 IB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제 기관들 있잖아요. 뭐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중국의 최근 한 2, 3년 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체로 한 4에서 5%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다음 내용은 뭐냐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 국가별로는 좀 정책 차별화가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25bp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동결에 대한 전망이 좀 우세하고 일본은 인상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 그래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본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저금리 기조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언와인드 즉 청산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제가 작년에 분명히 좀 한번 2024년 8월과 9월에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죠. 자, 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 주황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원래 이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 달러엔 환율,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져 있던 이 엔화가 본토로 기환하면서 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달러엔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죠? 미일 금리차가 축소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전의 움직임과 사이클과 달리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거는 물론 약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는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기조에도 어떻게 보면 이 기조를 반영하면서 달러엔 환율의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임계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느냐를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은 이 미일 금리 차가 지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면 엔화 강세의 압력이 좀 더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누적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눈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점이 앞으로 저희가 좀 시장에서도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미국과 관련한 주요 실물 데이터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용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지난 4월 이후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월 평균 4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다만 이 수치가 6만 개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달 2만 개 정도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악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뭐 이런 구인 공고, 채용 공고를 한번 보더라도 계속해서 냉각되는 속도가 이미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물가가 뭐 CPI든 또는 PC든 이런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대략 한 3%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관세와 관련한 이런 일회성 이슈가 좀 해결이 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의 움직임도 보면 좀 더 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약간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관세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고 이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움직임을 저희가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부풀리게 된 주된 원인이 관세라고 일단 지목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세가 일회성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일회성 가격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물가가 안정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바로 연준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앞으로 1, 2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3%를 좀 초과하고 있는 부분도 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지난번에 한번 유가와 관련한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가 하락도 일단 영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대략 갤런당 3달러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3달러 중반은 최근 한 2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3%대의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페덱스라든지 나이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미국의 경제 방향 또는 기업들의 이익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